안녕하세요. 저는 길드다 김지원이고요. 목수로 6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일단 목공, 가구, 나무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앞으로 3번의 시간 동안, 앞으로 3번이 아니라 앞으로 2번 남은 총 3번의 시간 동안 계속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느꼈고 생각했고 봤고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나무라는 거가 뭘까? 나무라는 재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시작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건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무는 되게 익숙하거든요. 어릴 때 우리가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거기 늘 등장하죠, 나무가. 갈색 기둥에 초록색 이파리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할 나무는 이제 갈색 기둥에 초록색 이파리 그 나무기도 하지만 거기서 이파리 없애고 껍질 벗겨내고 그리고 남은 안에 재료로서의 나무예요. 일단 이거는 그림으로도 우리가 많이 그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되게 밀접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삶과 몸이 늘 기대고 지금 앉아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눕는 침대 이런 거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나무에 대해서 이 나무라는 재료의 성질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례로 본인 집에 본인이 사용하는 책상이 있지 않나요? 보통? 근데 그 책상이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참나무. 네, 아시는 분도 간혹 있긴 한데 네. 맞아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무인지 나무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케아 있죠? 이케아 다 아시죠? 가보셨을 텐데 이케아에서 원목 가구라고 팔고 있는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목 가구라고 말하는 것이 그 중에 일부만이 나무가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 가면 이제 옆에 그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가격이랑 뭐. 근데 거기 보면은 다리는 나무고 상판은 MDF.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보통 나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좋다고 생각하는 나무를 쓰면 될 텐데 나무를 잘 안 써요. 요즘 나오는 가구들 대부분.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옛날에 전통 가구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반면 옛날에 사람들은 다양한 철물을 사용하고 여러분 자개장이라든지 전통 가구 보면은 이렇게 되게 섬세한 철물이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그만큼 사실은 철물을 가공하는 기술도 이미 옛날부터 뛰어났던 건데 왜 못을 쓰지 않았을까? 가구에다가. 이런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볼 거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종류로 시작해서 나무의 물성을 좀 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구들은 어떤 나무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아시는 분? 갑자기 질문하면 몰라요. 근데 말해주면 알아. 그림을 보시면 나무는 침엽수와 화렵수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가구를 만들고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이거를 구분하는데요. 뭐냐면 하드우드랑 소프트우드예요. 재밌는 거는 침엽수는 소프트우드고 화렵수는 하드우드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시다시피 화렵수는 잎이 넓죠. 넓은 이파리를 가진 나무를 화렵수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넓은 잎에 원활히 수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화렵수는 대용량의 물관이 나무 안에서 지면의 수직 방향으로 나무가 자라는 방향으로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직이 치밀하고 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 나무 내부에. 그럼 당연히 조직이 치밀하고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무는 단단하고 무거워지겠죠.
반면에 침엽수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대부분 배경이 뭘까요?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은 어떻죠? 그러니까 습도가 어떻죠? 겨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건조하죠. 그래서 바늘 모양의 잎, 이거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침엽수에는 화엽수가 가지고 있는 수직으로 이렇게 발달한 물관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헛물관이라고 해서 스펀지처럼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소량의 물을 천천히 흡수해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직이 비교적 덜 치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우드가 되는 거죠. 침엽수는 황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하드우드일까요? 네, 왼쪽이 하드우드입니다. 왼쪽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가 구성이 돼 있고, 왼쪽은 강도는 물관 주변이 훨씬 강도가 섬유 조직이 단단하고 이렇게 서로 얼기설기 아주 단단하게 섞여 있어요. 그림을 보면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반면에 이제 소프트우드는 돌판지처럼 생겼죠. 저 헛물관들을 통해서 물이 조금씩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쯤에서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드우드와 소프트우드는 물성이 차이가 나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용도도 달라요. 보통 집을 짓는 나무를 구조재라고 하는데, 구조재와 가구를 만드는 나무, 가구재로 나뉘거든요. 가구재가 하드우드일까요? 소프트우드일까요? 반대로 집 짓는 나무가 하드우드일까요? 소프트우드일까요? 하드. 집 짓는 나무가 하드우드? 땡. 집을 짓는 구조재가 주로 소프트우드입니다. 이거는 신기한 건 전 세계가 똑같아요. 전통 가구에서부터 다. 전통 집부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통 건축 생각해 보면은 쉬울 텐데, 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거 기둥으로 쓰이는 나무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보통 이제 소나무 계통입니다. 소나무나 삼나무나 이런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전통 가옥의 구조재로 쓰이는 것을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의외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보통은 당연히 집을 짓는데 더 단단한 나무가 쓰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무게와 가공성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볍고, 우리가 산중턱에 있는 집도 많고 절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통 가옥이든 해외 다른 나라의 집을 봐도 대부분 구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장부 맞춤이라고 해서 한쪽은 파고 한쪽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끼워 넣는다든지, 근데 이런 거는 칼이 들어가고 톱이 들어가고 가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공성과 무게의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인데, 나무가 수분과 맺는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쉽게 말하자면 건물에 쓰이는 나무는 일단 비를 맞고, 그리고 습기를 직접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일본의 목욕탕에, 습식 사우나에 주로 무슨 나무가 쓰이죠?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편백나무. 히노키, 그렇죠. 편백나무. 히노키탕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히노키도 지금 소프트우드, 침엽수거든요. 그래서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 그 느슨한 조직으로 인해서 물을 쉽게 오히려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물을 쉽게 받아들이는 만큼 쉽게 밖으로 배출을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나무는 오히려 습기를 먹고 뱉는 과정에서 그 단단함 때문에 갈라짐이라든지 틀어짐이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소프트우드는 그만큼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가 물과 맺는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것, 가장 재밌으면서도 가장 골치 아픈 게 이 수축과 팽창이라는 나무의 성질입니다. 근데 이제 수축과 팽창, 여기에는 휘어짐과 틀어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결국 이게 다 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물과 습기와.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가구 광고라든지 하는 거 보면은 나무가 숨을 쉰다든지 잘라져 있는 나무인데 나무가 살아있다든지. 근데 이런 게 나무가 습기를 먹었다 뱉는 과정, 이게 이제 수축과 팽창인 거예요. 숨을 쉰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물을 먹었다가 물을 뱉고 이 과정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름이 많이 습하고 겨울이 아주 건조하잖아요. 지금 겨울에 잘 닫히던 원목 가구의 문짝이 여름이 되면은 꽉 껴서 안 열린다거나 아니면 열어놨다면 닫히질 않는다거나 이런 경험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가장 쉬운 예인데 나무가 습기를 먹어서 팽창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나무를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그 길이 방향, 여기 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 게 길이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 방사 방향, 접합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사 방향은 이렇게 4%라고 써져 있는 곳, 그리고 접선 방향, 접합 방향은 여기 8%라고 써져 있는 곳이에요.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길이 방향이라는 건 나무가 하늘로 자라는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방사 방향은 나무의 심에서 껍질 쪽, 바깥쪽으로 자라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살찌는 방향이죠. 살 빠지는 방향과. 그리고 접선 방향은 이거는 방향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이상하기도 한데 이 나이테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한 나이테와 그 다음 나이테가 접선하는 거, 이 방향을 접선 방향이라고 해요. 제가 굳이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수축과 팽창, 그리고 수축과 팽창과 휘어짐, 틀어짐 이런 것들이 이 방향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는 나무는 수축 팽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면은 여기 퍼센테이지가 지금 수축 팽창의 퍼센테이지가 적혀 있는 거거든요. 0.01%, 그러면 뭐 거의 안 변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나무가 길이가 엄청 길지 않은 이상 우리가 느끼지 못할 거고, 이거는 사람이랑 비슷한 거죠. 0.01%면 우리가 그 살쪄서 키 컸다고 할 때 뒤꿈치에 살쪄서 키 컸다고 그런 정도의 수준. 그리고 이제 반면에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나무의 경우에 써져 있는 지금 퍼센테이지인데, 방사 방향으로 최대 4%, 접선 방향으로 8%의 수축 팽창이 일어난다고 해요. 4%, 8%, 이게 퍼센테이지로 들으면 잘 감이 안 오는데, 예컨대 1m짜리 폭을 가진, 대부분 1m 정도는 되죠. 식탁들이, 집에 있는 식탁들이. 원목 식탁 폭이 1m라고 했을 때, 겨울과 여름에 4에서 8%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게 몇 cm 차이 나는 거죠? 그대로 오죠. 4에서 8cm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손으로 한번 해봐도 4cm, 8cm? 이거는 눈에 보이는 차이죠. 엄청난 차이인 거죠, 이거는.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책상을 만들 때 나무가 얼마나 건조돼 있었냐 이런 게 영향을 또 많이 미치는데, 이제 100% 완전 건조라는 건 없어요. 모든 물성에. 그래서 얘네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난 그 일본 호류지가의 한옥이 아니죠. 일본 전통 사원도 기둥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제가 건조된 나무를 가지고 원목 식탁을 만들고 겨울과 여름을 비교해 봤을 때 못해도 1cm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재밌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휘어짐과 틀어짐도 나무의 이 세 가지 방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만 소개하면, 역시 길이 방향으로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휘어지거나 틀어지지 않아요. 잘. 이거는 밖에서 지속적으로 물리력을 가했을 때는 휘어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책장에 나뭇결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거는 비교적 이 결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휘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결을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올려놔도 휘어집니다.
이게 이제 접합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나무가 휘어지는 거고, 반면에 방사 방향으로는 안 휘어져요. 그림을 좀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텐데요. 이 나무 결 방향이 있죠.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 결 방향이 있을 텐데, 우리가 판재를 만들려면 이걸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잘랐을 때 나무결이, 저를 보시면 나무결이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던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펴지는 겁니다. 네,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러운 변화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무의 성질은 가구의 형태, 당연히 그걸 디자인하고 만드는 거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겠죠. 왜냐면 이렇게 휘어진다는 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만드는 사람들은. 나무를 어떻게 잘라서 쓰느냐 하는 것부터 고려하지 않으면 가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구 하나를 이제 예시를 들려고 가져와 봤는데,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이제 나무를 사실은 어떻게 자르느냐부터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여러 방식으로 자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무늬가 보이는 게 예쁘잖아요? 그러면 무늬가 보이게 나무를 자른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이테들이 보이죠, 옆에. 그럼 얘는 어떻게 휘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네, 반대 방향으로 당연히 휠 겁니다, 얘는. 그러면 얘는 힘이 많은 나무의 종류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결이 이렇게 되게 잘라 있으면 얘는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덜 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이거를 고등결이라고 부르고 위에 거를 무늬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가구를 만든 사람은, 이 장을 만든 사람은 이걸 엄청나게 고려를 한 겁니다. 왜냐면 고등결만 기둥에다가 사용했어요. 기둥은 휘지 않게 기본적으로 골조를 만든 겁니다. 대신에 판재, 눈에 보이는 판에다가 예쁘게 무늬결을 쓰고 이 기둥들 사이에 끼워 넣음으로써 얘가 휘는 거를 방지하게 된 거예요. 전통 가구는 우리가 잘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가구를 만들면 계절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길 건 뻔한 일이고, 그리고 이걸 고려한다는 건 상당히 복잡한 일이죠. 지금 본 것처럼. 그리고 가구의 형태는 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다양하게 생겼으면서도 그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 하나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나무의 성질을 고려하는 거는 세계 어디서나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었고, 앞서 말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이게 나무는 맞는지, 이것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산업화, 대량 생산과 함께 나무의 이런 불편함을 손쉽게 해결하는, 변형을 최소화한 자재들이 막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합판인데요. 나무의 성질을 고려하면은 대량 생산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왜냐면 각기 나무마다 다 이 수분의 양도 틀리고 건조의 양도 틀리고 이 생김새도 틀리고, 이걸 잘랐을 때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똑똑해요. 그래서 이 합판의 원리를 보면은, 합판은 수축 팽창하는 목재의 결 방향을 교차시킵니다. 제가 사진을 찾다가 없어서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결이 있죠.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나무가 결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느 방향으로 늘어나고 줄어들죠?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교차해서 이걸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결들이 서로가 못 늘어나고 못 줄어들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차하는 힘의 방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접착제입니다. 판 전체에 접착제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다 가공성이 좋은 자재를 발명해요. 왜냐면 여기는 여전히 결이 있잖아요. 결을 아예 없애도록 나무를 아예 갈아서 본드랑 섞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MDF라는 소재고, 우리가 사용하는 가구의 대부분이 지금 MDF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MDF 본드랑 나무랑 섞었으니까 이 색깔이 어떠냐면 허여멀건한 갈색이에요.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에다가 나무 모양의 시트지를 발라요. 그리고 요새는 더 발달해서 이 기술이 비닐 시트지가 아니고 나무를 0.03mm로 쫙 이렇게 도려내서 그거를 MDF 위에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가가 봐도 몇만 있으면 이게 나무인지 MDF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흠을 내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공성도 좋고 보기에 나무처럼 생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뭐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나무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원활한 가공성 그리고 물성에 대한 이런 복잡한 고려를 없애버리는 거. 이게 가구 디자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율도를 높여놓은 거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는 형태의 제약이 있잖아요. 이걸 고려할 때. 그리고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상상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디자이너가 그림 그려서 공장에 넘기면 그림대로 나옵니다. 왜냐면 고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편리함과 자유가 어떤 의미에서는 무절제와 만나면 저는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희생 혹은 대가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삶과 가까운 가구에 들어간 본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얼마 전에 라돈 가지고 침대 회사랑 뭐 소송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MDF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각각의 나무들의 특이성을 존중하고 이거를 살려서 가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지자마자 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숲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재료로서의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당연한 결과로 숲이 파괴되고 산이 밀리겠죠. 이런 영향들이 또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가구는 쓰레기가 됩니다. 원래 가구는 대를 이어서 사용하는 거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제는 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부로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은.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 이케아가 왜 원목을 쓰지 않는지 혹은 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들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축과 팽창, 그 나무의 변화, 그것을 고려하면서 만드는 사람들의 노력은 오늘날에는 오로지 노동력 그리고 비용으로만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나무를 쓰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나아가서 이케아는 가구가 쉽게 버리는 쓰레기가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흥합니다. 그러니까 취향과 유행이 바뀔 때마다 바꿀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일단 가격이 첫 번째죠, 이케아 하면은.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이번 달에 갔는데 이 의자가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는데 돈이 없어. 다음 달에 와서 사야지 하고 가보면 없어요. 네. 가볍고 쉬운 가구는 그만큼 버리기도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것은 늘어났지만 살아가는 능력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함께 살아간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구들을 살펴보면 제가 오늘 한 얘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분명히 나무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야말로 이제 본드와 뒤섞여서 죽어있는 나무 가루들과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마저도 우리가 그 본드 덩어리랑 살고 있는지 나무랑 살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안다는 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름의 삶에 나무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름의 삶의 아주 일부분이겠지만 나무에 대해 안다는 거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부분적으로라도 이해하는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거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구들이,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거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한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는 이런 불편함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불편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2회가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도 이게 이제 집에 가서 가구를 보거나 할 때 불편해진다면, 그러면 오늘 일단 15분 좀 넘게 시간 동안 제가 성공한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디자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길게 했나요?